함께 살인 사건을 할 텐데요. 저희가 앞에 두 사건을 했었어요. 정두영 사건하고 지충길 사건. 여러분들이 이 두 사건 잘 몰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르셨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 할 사건도 저희가 온보현인데요. 택시 강간 살인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예. 네. 범행은 전체가 한 6번 정도 되는데 그 부녀자만 역시 사회적 약자죠. 택시 기사로 위장을 해서 손님으로 탄 사람들, 그 여성들입니다. 전부 다 그분들이 6건을 이제 범죄를 했는데 실제로 살해한 거는 2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범행 수법이 좀 잔인해요. 미리 그 야산 같은데 구덩이를 파뒀다가 납치해서 강간하고 살해한 다음에 이제 그 구덩이에 갖다 묻는 그런 형태, 네. 이런 그 어떤 잔인한 그 범죄를 했던 사람인데, 이 온보현 사건은 또 뭐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는 사건 아닌가요, 배 교수님? 이게? 예, 그렇죠. 이 온보현 사건은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범죄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것을 뭐 그렇죠. 덕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택시 강도에서 택시 강간이라고 하는 것이 파생돼 나오는 때에서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전에 있어서야 택강이라고 우리가 형사들이 많이 택강 하죠. 불렀는데 예. 예전 택강은 그냥 택시에서 그 저기 흔히 말하는 기사들의 돈을 산악금을 뺏는 형태의 택강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넘어서는 단계가 택시 기사를 가장해서 약간의 강도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드물던 상태에 어정쩡 넘어가는 상태에서 90년도에 온보현 사건은 택시 강간, 강도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제 표출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점들이 있죠. 그 뒤에 이제 택시 강도 사건이 용인 사건 있죠. 예, 그 뒤죠. 예, 그 뒤죠. 예. 사실 그러면은 택시가 여성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하나의 그런 범행 장소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수단이었던 게 네. 온보현 사건 이전에는 그런 건 없었고 없었죠. 아주 있어도 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거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때는 이제 이런 거죠. 강간을 당하고 신고 안 하고 이런 암수 범죄는 있었는데 이 온보현 사건은 택시 강간을 당한 다음에 살해까지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온보현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온보현 사건이 1994년도에 맞습니다. 일어났던 예. 사건이죠. 김일성 죽은해죠. 예.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그 온보현이 했던 말이 아직도 어떻게 타이틀을 기억하냐면 내 나이만큼 맞아요. 사람을 예, 그렇죠.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온보현이가 4년 그 범행 당시의 나이가 38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거가 이 검거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수했죠. 예. 스스로 와서 자수했는데 서초 경찰서. 예. 서초 경찰서에 자수하고 난 다음에 왜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느냐 했더니 이제 뭐 사회에 대한 불만이죠. 불만으로 자신의 뭐 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기는 좀 억울하고 내 나이만큼 그러니까 38명이죠. 38명에서 50명을 무작정 살해할 계획을 꾸몄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당시에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엄청난 충격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기본적으로 이건 범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택시를 그렇게 쉽게 이용할 수 없었던 시대였었는데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여러 가지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일반 사람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갔다가 요게 이제 뒤에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80년대 후반쯤에 택시 기사들의 그 자격이 완화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과 기록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 왜냐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했어요. 그렇죠. 예. 민주 택시 노조 예,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87년 노동자 대투쟁 88년 이렇게 되면서 그때쯤에 이제 사실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사회적인 배경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직업 자체가 그렇죠. 예, 그건 직업 아니었죠. 자체가 택시 기사였어요. 본인이 택시 기사였고 이분이 뭐 전전하면서 직업 가졌던 거는 뭐 노동일에서부터 공무원, 버스 운전도 했고요. 뭐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그 쉬운 어떤 그 범행 환경을 조성했다고 봐야 되죠.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게 기회성 범죄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그 하기 쉬운 수단을 가지고 범죄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에서는 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도 온보연은 우리나라 범죄사적인 의미에서 저기 기름비가 세워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앞에 그 저희가 다뤘던 정두영이나 지춘길도 그렇지만 사실 그때는 프로파일러나 DB에 대한 없었죠. 개념이 없어서 이 예. 사람의 그 살아온 환경에 대한 거는 네, 거의 예.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다만 그냥 아버지한테서 학대를 받았다. 아, 예. 그리고 어머니가 음독 자살을 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음독 자살하고 13년 딱 지나서 그 어머니 생일 때 이 사람이 그 살인을 결심했다고 그렇습니다. 돼 있어요. 좀 설명할까요? 환경을. 예, 네. 그거죠. 이 사람이 전북 김제 사람이에요. 김제. 여기서도 금구면이 나오는데 예, 나중에 이제 뭐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을 그 납치해서 강간하고 죽이면 그 금구 자기 고향에 있는 그 부모님 아니 그 조상 산소 산산. 있는 데다가 이제 갖다 묻으려고 구덩이 파놨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전북 김제 금구면 쪽인데 오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오남 일녀 중에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외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외도에다가 이제 가정 불화가 많고 또 옛날 아버지들은 그렇게 또 아내를 구타하고 이 폭행을 저질러서 이 가정 폭력범들이 많았죠. 그거를 어려서부터 이제 이 온보연이도 보고 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김제에서 고향을 떠나게 돼요.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상경을 해요.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상경에서 성북구 삼선동, 삼선동 쪽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제 아버지가 이 가정 폭력을 일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어머니가 음독 자살을 해요. 온보연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첫째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음독 자살을 하게 되고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그리움이라든지 어머니의 자살에 대한 그 어떤 아픔 이런 게 있어가지고 81년도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은 다음에 온보연이가 아버지를 두들겨 패버립니다. 아버지를 때리고 그때 이제 두 번 다시 나는 이 집에 안 들어오겠다. 이런 혈서를 써요. 혈서를 쓰고 가출을 해버리고 그 이후로는 가족들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원으로 일도 하고 뭐 어디 종업원으로 일도 하고 버스 운전도 하고 택시 기사도 해요. 예. 그런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이 여러 개 전전했다는 얘기는 어느 지점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이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딱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데 자살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래서 무작위로 나는 불특정 부녀자들을 왜 부녀자로 선정했는지는 이제 프로파일러 두 분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특정 부녀자들을 내 나이만큼 죽여버리겠다. 그게 이제 38세 때거든요. 38명 중에 38명에서 50명을 죽이겠다. 그러고 실제로 이제 그 계획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사건 일지를 이렇게 딱 보다 깜짝 예. 놀란 게 그 살인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거의 살인, 예. 네. 8월 13일이었나요? 네, 13일 날 이 사람이 그 구덩이를 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선산에 뭐 그 숙부님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예. 근데 그 8월 13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첫 범죄가 9월 1일 날 그 첫 실패는 8월 28일인데 예. 그때부터 범죄가 거의 매일 일어나다 거의 집이. 매일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 사실 그 범죄 연쇄 범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심리적 냉각기도 없이 바로바로 진짜 네. 이게 연쇄살인범의 특성이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목적범 내가 정말 38명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뚜렷한 살인범 같다는 느낌이 저도 배 교수님 이 경우에는 이거는 연살인범의 범주에 넣기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는 스프리, 그러니까 연속살인, 연속살인 스프리라고 하는 걸 쓰는 거고 왜냐하면 아까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리콜 냉각기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거는 스프리 머더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거다. 연속살인 혹은 집단살인 중에 연속살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 그런 이유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약간의 기동성이라고 할까요?
빨리빨리 움직여서 순간적으로 발견해서 바로 범죄를 하고 다시 또 이걸 반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규정 자체는 스프리라고 해야 될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살인 사건을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유영철이라든지 정남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쇄살인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리얼이라고 죠. 예, 사실은 이제 연쇄살인이 있고 연속살인이 있고 대량살인이 있고 이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조승희 같이 그 미국의 뭐 시카고 공대인가 거기서 네. 한꺼번에 막 확 살해하는 거는 이제 대량살인. 그렇죠. 매스머더라고 하죠. 예. 뭐 이렇게 보고 그 우범근 순경 같은 경우도 대량살인으로 봐요. 매스머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연속살인으로 보고 예. 연살인하고 이제 그 차이를 저 우리 유니파일러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예. 연속살인과 연쇄살인의 차이를. 가정이 있어요. 연쇄살인범들은 내가 어떤 환상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그 살인을 자기가 즐길 만한 환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충분히 한 후에 이 사람들을 뭐 납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타겟을 정한다거나 그리고 나서 살해를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현장을 떠나기도 하는데 이걸 사실 자기 안에 상상 속에서 마음껏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또 다시 자기가 계속 반복을 하죠. 그리고 다음 범행까지 기다려요. 그것이 충분히 누려지고 다음 환상을 누릴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심리적 냉각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피리어드를 다 거쳐야 사실 저희가 연쇄라고 하고요. 뭐 규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최소 3회 이상을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연쇄살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 네, 그리고 네. 이제 연속살인과 연살인의 차이점은 심리적 냉각기를 거친다는 거. 그렇죠. 네. 한 번 살인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또 하고 뭐 7단계 이론이 있죠. 홈스 부부가 할 때는 7단계라고 하고요. 맞아요. 보통. 버제스라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5단계를 5단계. 얘기를 하기도 하고 FBI 공식적인 부분은 3명이라고 하는데 표창원 교수님은 2명도 가능하지 2명 이상이라고 않냐 그러면 이런 근데 얘기도 너무 확장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표창원 교수님이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이제 본인 생각하시기에는 2명도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종 예외적인 조건으로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3명 정도로 현재 FBI에서는 이론은 뭐 그런 일반적인 이론은 하고 있고 7단계를 정확히 지키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심리적 냉각기와 그렇죠. 리콜과 다시 그 흔히 말하는 탐색기 한 3가지의 큰 구분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두 개가 붙으면 5단계, 7단계를 학자들에 따라 나눠지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예. 우리가 뭐 이제 뭐 이건 뭐 이론까지 설명할 필요는 그렇죠. 없겠지만 하여튼 심리적 냉각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연속살인범과 연쇄살인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는 냉각기는 망상을 아까 저기 네, 망상을 확실히 환상과 망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때는 기본 조건이랑 그러니까 이건 충족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침잠된 정지된 상태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몸이 그 좀 약간은 좀 멈춰 있어야지 되는데 온보영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 게 왜냐하면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온보영은 연쇄살인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대신에 이제 조승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총이 움직이면서 했고 또 하나는 저기 그 우범건 같은 경우도 역시 움직이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연속살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람이 실패를 되게 중간중간 많이 많이 하게 했어요.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기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이 사람도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무언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마음이 좀 급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약간 그 왜 이렇게 좀 뭐 좀 지리할 것 같지만 왜 구분을 이렇게 하냐 하면은 범죄를 그 이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거든요.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어느 지점에 이 사람이 공간적인 걸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스프리 머더 같은 경우는 따라갈 이유가 그러니까 그걸 찾을 이유가 없는 그렇지, 게 없죠. 바로 동선을 빨리 잡아서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저는 사실 여기 보다가 스텔라 택시 네, 처음에 스텔라 택시. 네, 이 사람이 그 훔쳐서 그러니까 네. 그게 택시가 범행 이제 준비예요. 택시가 중간중간 이제 바뀝니다. 바뀌더라고요. 근데 예. 그 다른 택시는 안 나오는데 첫 범죄가 스텔라 택시였는데 저는 스텔라 택시를 처음 기억나요? 들어보고 저는 사실 안 나서 이게
스텔라 택시는 엔진은 옛날에 나왔던 포니 1, 2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만들어낸 게 현대에서 포니 1, 포니 2 그러거든요. 조랑말. 그런데 그 엔진에다가 차가 너무 좁다, 적다. 그래서 좀 크게 좀 만들자 해서 뚜껑만 외관만 엄청 크게 만들고 엔진은 그대로예요. 포니 1 엔진으로. 그랬던 스텔라는 게 중형 택시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사실은 힘은 옛날 거죠. 포니 거랑 똑같은 거죠. 네. 포니 1이나 2랑 그래. 스텔라 택시가 그때는 스텔라 택시 좋은 거였어요. 지금의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하나 이걸 좀 콜 택시 같은 큰 택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우리가 저기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를 보시면 아주 좁고 그런 그렇죠. 형태였는데 스텔라 택시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중형 택시. 중형이죠. 네, 중형. 그런 그때는. 개념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건 외양상이기 때문에 왜 계속 스텔라 택시를 얘기하냐면 온보여는 사실은 스텔라 택시를 찍은 거는 이게 이제 넓잖아요. 공간도. 넓고 범행도 가능하고 실제로 여성을 유인하기가 여성들이 가능하면 폰이나 그 좁은 차 지저분한 것보다는 스텔라 널찍하고 이런 거를 타잖아요. 네, 그걸 노렸는데 이게 94년도 8월 16일 날 훔쳐요. 범행 계획을 미리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38명에서 50명을 죽이겠다. 이런 의도를 이제 딱 가지고 본인이 원래 근무했던 이 서울 도봉구 수유동에 있는 그 당시에 국제운수가 있었어요. 국제운수 거기 가가지고 차고지에 갔죠. 네, 차고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영업용 스텔라 택시를 훔칩니다. 훔쳐가지고 이제 그때 차 안에다가 식도, 그다음에 노끈, 포장용 테이프, 그다음에 낫, 삽, 그런 걸 비치하고 이제 이 번호판을 위조해요. 번호판을 위조하는데 뾰족 망치 하나 가지고 톡톡톡톡 두들겨 가지고 이럴때면 그때 훔친 게 서울 1바에 1287이래요. 요걸 어떻게 바꿨냐면 서울 1바에 7237로 바꿨어요. 7을 일자를 그러니까 예. 예. 이 일자를 7로 만들고. 예, 이게 이제 많이 해본 솜씨라는 게 옛날 그 택시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딱지끈에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뭐 저기 작은 정 같은 걸 망치해서 톡톡톡 해서 그럼요. 이렇게 보게 한다는 걸 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7자 같은 거는 망치로 잘 피면 또 일자로 바뀔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뾰족 망치하고 그 페인트로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그 번호판을 위조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태웠으니까 추적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범행을 한 거죠. 예전 번호판은 사실 많이 조악했고 조악했죠. 그래서 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것도 있고 반사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그게 진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번호판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 범행 낫, 준비도 예. 다 했고 사실 그 피해자를 묻을 구덩이도 이미 다 파놨었고요. 미리 파놨죠. 그리고 이제 첫 범행은 9월 1일 날 시작해요. 네. 9월 1일 날 잠실 그 이 백제고분로 주변에서 노래방 업주 이 권모 씨라고 43살 되신 여성분이에요. 그분을 이제 스텔라 택시 훔친 데다가 태우고 차 안에서 강간하고 현금 100만 원 정도 수표까지 합쳐갖고 한 1,200만 원 정도 거기서 돈 뺐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김제 금구 소나무골 야산으로 가요. 손발 노끈으로 묶고 그리고 그 미리 파던 구덩이에다가 깊이가 한 1m 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묻어버리려고 갔죠. 근데 잠자러 가는 사이에 이 여성이 용케 살아서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범행이 어떻게 보면 온보현이는 실패하죠. 그래서 저는 일반 범행이라고 한다면 그냥 범죄자라고 한다면은 피해자를 아무리 노끈으로 묶어뒀어도 잠을 못 잤을 것 같거든요. 그 심리는 뭐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제 처음에 자기가 계획을 쫙 짰는데 문제는 그 피해자가 반응하는 것까지는 생각하는 예상을 거예요. 못 됐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반응하는 부분 묶어놓으면 도망 못 갈 거라고 인식했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묶을 때가 사실은 이제 꽉 묶은 노끈을 묶을 때 참 느슨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권 씨가 그때 이제 그 사실 살아나오잖아요. 그거 그렇죠. 도망했어요. 근데 예. 처음에 이거를 이 다리까지 묶거나 다른 쪽으로 이걸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만 손만 묶어놓고 거기 어떻게 한다고 구덩이가 한 1m 되니까 그렇게 그냥 밀어 넣으면 그런 형태만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범죄성 부분에서는 계획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했다. 아니 생매장 하기 위해서 흙은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덮었는데 그게 완벽하게 덮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네. 저는 이게 그 생각도 했어요. 서울에서 김제까지 밤에 일단은 운전해서 그렇죠. 쭉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동안 피해자분도 어쨌든 반응을 보였을 텐데 음.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반항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미 차 내에서 이제 강간을 했고 강간에 이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행이 가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 사람이 뭔가 내가 그 피해자분을 제압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안도한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도주하는 있어요. 데는 그게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1차 사건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이게 참 우리 셋 다 그래도 경찰 출신인데 경찰 출신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아프지만 그때 수사 진짜 개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이 여성이 이제 1,200만 원 정도 수표 포함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찰이 신고했지 않겠어요? 네. 신고를 했고 실제로 서울 동대문 그 은행에서 10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를 찾아요. 본인 주민등록번호 막 기재하면서 찾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교환해 가요. 그게 CCTV에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김제경찰서에서는 이 공조 수사 안 했어요. 전혀. 근데가 여기가 저 깜짝 놀란 게 지금 수표는 저희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적거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주민번호를 다 거기다 적었다고. 기재하게 돼 있고요. 네, 근데 네. 그때 온보현이 다 적었어요. 이름하고 주민번호까지 다 적었다고 적었어요. 하더라고요. 지는 왜 그러냐면 죽었다고 봤으니까. 네. 그 여성이 묻어버렸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느긋하게 가가지고 주민번호까지 쓰고 현금 교환 딱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그 살아남은 그 여성이 신고를 했으면 김제서에서 이걸 뭐 전국에 지명수배 빨리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공조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한참 뒤늦게 9월 15일경에 이제 지명수배하는 걸로 종료를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때 초동 수사만 좀 빨랐어도 그러면 그 다음 희생자가 없었죠. 그 뒤에 희생자분들도 진짜 사실은 뭐 살해도 되셨고 강간도 당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제로 안 오잖아요. 네, 다른 김제로 곳- 안 해요. 이제는 또 이제 차 바꿔요. 이제 9월 9일 날 차를 바꿉니다. 이제 하남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광희운수라고 이제 그 에스페로 택시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번호판 또 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가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9월 11일 날 이제 독산동 구로구 독산동 노상에서 이 호텔 종업원이었던 엄 씨가 있어요. 그 당시 나이가 21살이에요. 예, 납치했어요. 그래가지고 현금 31만 원 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횡성 야산으로 가요. 이제 금구 쪽으로 안 가고 그래서 손박 딱 꽉 묶고 야산 소나무에다가 묶어놓습니다. 소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이제 또 본인은 볼일 보러 나와요. 예, 그 사이에 엄양은 사람이 살겠다는 의지는 대단한 거예요. 나름 꽁꽁 묶었을 거 아니에요. 소나무에다가. 근데 그걸 풀르고 탈출해가지고 거기 횡성경찰서에다 신고를 해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또 실패했죠. 두 또 번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온보현은 앞에 그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어떻게 묶고 이 통제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교하지는 못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못했던 범행 부분 자체가. 자체는 예. 못했고 생각한 대로만 했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묶고 통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절대 그냥 머리 아니죠. 좀 부분했고,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강간을 했고 돈을 뺐고 어쨌든 묶어놨기 때문에 사실 또 다시 가서 뭘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 실패했던,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됐던 부분인 거죠. 그렇게 묶어놓고 사실은 다시 납치를 예. 해서 다른 사람도 대상자를 또 물색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다시 횡성으로 갔는데 이분이 탈출한 걸 알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자, 횡성에다가 엄양 묶어놨잖아요. 네. 묶어놓고 이제 이 온보현이가 어디로 가냐면 서초동으로 와요. 예, 서초동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 날이죠. 9월 12일 날 네. 서초동으로 와고 포스코 빌딩 앞 노상에서 이 그 연주 관련된 거 음악 연주 관련된 강의를 듣고 귀가를 하던 그 피해자 허 씨가 있어요. 이게 사장 무슨 개인회사 사장 비서 역할을 직업이었다고 그래요. 26살 허 씨가 있는데 그분을 이제 차에 태워갖고 납치해요. 그리고 이제 그 횡성까지 다시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야산에서 한번 강간하고 그리고 전날 지가 엄양을 묶어놨잖아요. 소나무에다가
그 사람하고 같이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려고 갔어요. 그 장소로. 그랬더니 이미 엄양은 그 줄을 풀고 도망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했어요. 네.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시 이 납치한 허 씨를 용인으로 끌고 옵니다. 용인, 경기도 용인. 그래가지고 비닐끈으로 결박하고 얼굴에다가 참 이거 잔인한데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에 삽으로 때려서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엄양이 도주한 거에 대한 이제 감정이죠. 그런데 참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즉시 횡성에서 살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이 허 씨를 태워서 용인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했는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탈출해서 그 여자 탈출한 엄양이 경찰이나 어떤 신고를 했을 거를 대비해서 부랴부랴 도주한 걸로 그거 가능성이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 엄양이 사라진 걸 보고 빨리 이게 도망을 나왔던 그래서 부분이요. 용인으로 간 거군요. 그렇죠. 근데 아마 용인 신갈은 아마 그 당시 영동 고속도로에 그쪽을 타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을 네. 거예요. 그래서 야산 쪽은 자기가 봤던 데가 이제 어쨌든 거기가 갈려지는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제일 이제 바뀐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이전에는 어떻게 죽여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어떻게 죽일지의 부분은 실행은 못했는데 뒤쪽 부분을 넘어서부터는 사실은 연구한 거죠. 비닐봉지 씌우고 그렇죠. 이럴 정도면 그런 형태인데 이게 실제로는 살인 사건이고 씌어갖고 이제 삽으로 뭐 이렇게 살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버킬이 된 부분인 거죠. 이 감정이 돼갖고 도망간 거에 대한 것도 있고 감정 부분이 사실은 허양 두 번 놓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 놓친 네.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이 이 때문에 방식이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앞에서도 뭐 또 그런 거는 그럼 횡성 경찰서는 왜 그랬을까? 이게 또 고민인 거죠. 그 서울과 공조 수사를 이제 뒤늦게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엄양 같은 경우 살해당한 사람도 돈 뺏겼어요. 신용카드. 네. 그래서 뭐 한 61만 원 정도 인출해가고 CCTV에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수사했어요. 그것도 역시. 근데 횡성서도. 부모님께서 가출 신고를 네, 했죠. 해서 이미 네. 그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 신한은행 풍락지점에서 이제 그 신용카드로 그 엄양 이름으로 61만 원 인출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걸 확인했으면 이건 이제 공조수사로 들어간다든지 서울하고 또 면밀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비공개 수사로 진행했다는 게 정말 그 당시에 경찰 94년도 제가 94년도 현직에 있을 때거든요. 제가 82년도 경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가 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 상식 이하거든요. 이런 잔인한 사건을 취급하면서 공조수사 안 했다는 건 자신의 관내에 횡성에서 살해했는데 서울 풍락지점에서 쓰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서울하고 바로 공조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이 부분은 두고두고 아쉽고 경찰이 욕먹을 수밖에 없는. 당시에는 이제 자기 건 어차피 자기가 다 책임을 지든 뒤집어 쓴다 하는 생각은 다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공조는 했어야 된다. 당연히 공조. 근데 공조를 안 하고 사실은 그거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 이 사건이 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광수대가 네.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맞습니다. 이제 뭐 예. 여러 말씀을 하시는 건 그런 거고 글쎄 뭐 어쨌든 아니 광수대가 없다 하더라도 공존했어야 되는 거 맞는 건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반성 자체는 어쨌든 이제 경기를 넘나드는 지방청 단위의 수사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는 뒤에 나오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또 예. 납치해요. 맞습니다. 9월 12일 날 이제 엄양을 살해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네. 9월 13일 날 서울 천호동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천호동 노상에서 19살 된 노모 씨를 여성입니다. 또 납치했어요. 김천으로 가가지고 모 여관에서 이제 그 여성을 강간해요. 여관 안에서 강간하고 근데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강간한 이후에 다 이제 죽이는 게 수순이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 근데 범행을 한 다음에 강간하고 난 다음에 이 노양 19살 먹은 노양은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 미스테리였고 경찰이 나중에 검거한 다음에 너 어떻게 해서 그 노양 19살 먹은 노양은 살려줬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봤더니 마음씨가 착해서 살려줬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이 심리는 또 뭘까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화가 나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착하다 안 착하다 자기 말을 들어주고 호응을 해줬으니까 착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성들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한 거였기 때문에 나쁜 거고 이 고분고분 말 들어준 그 노양은 그래서 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 이 사람 스스로가 잣대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기준인 거죠. 이 사람은 착하니까 살려줄 수 있어. 이 사람 나쁘고 나한테 반항했으니까 살려줄 가치가 없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목숨을 쥐고 펴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위치에서 저는 그런 걸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이 저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간범의 유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용보연이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의 강간의 유형이 첫 부분에서는 40세 여주인을 강간했을 때도 아마도 사실은 이 강간범의 그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거는 우리 김예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피해자분들이 살아 있고 이분들이 이제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피해자의 유형을 살펴볼 때는 여러 가지 행태가 또 있거든요. 행동 유형을. 그래서 딱히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강간범의 유형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서 또한 다른 형태의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태가 나눠지는 거죠. 죽이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살려갖고 꼭 자기가 마치 이제 자기 주머니 속에 인형을 넣듯이 노양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내가 찾아갈게. 넌 여기 살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노양이 자신을 신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미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양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양을 대했던 거고 다른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거는 화가 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죽였던 살해해버린 부분. 거고. 그러니까 맥락은 같은 거죠, 사실은. 내 소유가였던 것, 내 소유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은 맥락이죠. 죽였던 결과는 달라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허양, 엄양 다 부분도 좀 참혹하게 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통제력에서 벗어나는 게 안 했는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요. 9월 14일 날에 네. 납치됐던 9월 14일 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네. 이제 노양을 풀어줬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서울 가락동으로. 그러니까 범행 지역은 가락동으로 이제 범행 대상을 선정하는 거는 서울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접한 것 같아요. 가락동으로 하고 가락 성당 앞 노상에서 이제 사람을 하나 또 태우는데 그 사람은 박모 씨라고 24살 먹은 그 여성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학교 교사예요. 이분을 이제 태운 다음에 차내에서 강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내에서 주로 아까 이제 그 서두에 뭐 이 배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차내에서 이제 강간하는 어떤 전형이에요. 강간하고 그런데 이 박모 씨는 상당히 그 노양 그 직전의 노양하고는 달리 엄청나게 반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내에서 허벅지라든지 복부를 또 목을 한 5군데 6군데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차내에서 살해하고 현금 한 15만 원 정도 이제 갈취한 다음에 경북 금능 그 경부고속도로 그 하행선 비상 활주로가 있는 그 지하 통로에다가 유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생겨요. 이 온보현의 신상에 그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손가락 3개를 다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을 다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범행하는데 용이하지 못하죠. 그래서 쉬는 시기로 사실은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예. 보통 이제 이런 상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다치는 형태가 이제 이걸 디퍼스네이션이라고 해갖고 몰개인화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눈이 뒤집힌다는 그렇죠. 표현이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눈이 뒤집히게 되면 자기 통제력을 잃고 자기 통제력을 잃는 것은 뭐냐면 이 그 수단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흉기 같은 걸로 자기를 많이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찔리게 되고 밀리게 돼 갖고 사실은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찔렀던 거죠. 근데 그러면 앞에 부분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 사실은 설명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한테는 결국은 자기 그걸 되갚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거분거분한 사람. 그렇죠. 이건 순전히 자기 머리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망상이에요. 이 여자는 내가 거분거분을 하니까 내가 잘해주고 이제 내 거야. 근데 이 인연은 이거는 내가 죽여야 돼. 나를 막 무시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반인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칼을 뭐 손에 쥐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공격했는데 왜 본인 손을 다치게 되느냐. 근데 99%가 다쳐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버킬인 경우는 특히 그렇고요. 네. 그거는 이제 아까 그 배 교수님 설명한 것처럼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무분별하게 휘두르다 보면 그 칼의 치가 본인이 베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살인 사건이 현장에 가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벽에 있거나 싱크대에 있거나 흩뿌려진 혈흔, 이거를 좁쌀만한 거 하나까지 이 그 과학수사 요원들이 전부 채취하는 이유는 맞아요. 공격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범인의 DNA 도출을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하는 거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예, 현장에서 실제로는 프로파일러들은 형사님들이 정교하게 그 시신과 현장을 보면서 검안이와 부검이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이건 분명히 다쳤다. 바로 감이 오면은 확대되죠. 이거 말하자면 작은 혈흔부터 이건 분명히 범인의 혈흔이 있다라고 해서 아주 정교하게 보는 거. 그 경찰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꼭 우리 믿어주시고. 네. 그 수백 개의 어떤 때는 그렇죠. 수백 개 그 이상도 되고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운 거는 이게 위로 뿌려진 네. 부분들 같은 네. 경우를 그걸 타고 올라가서 또 일일이 다 하나씩 찾아야 되고. 아니 천정에 있는 걸 하면서 나중에 목이 안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목이 그렇죠. 꺾여서 누워서 저 혈흔 채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혈흔 저희가 패턴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요. 그 드라마 미국인가 미든가 영든지 덱스터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네. 그 거기 보면 그 실로써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높이에서 그렇죠. 뿌려졌을 것이다 아니면 누구의 피였을 것이다 이거는 좀 독립된 혈흔이다 이런 것들이 좀 설명이 잘 나와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혈흔 기법은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딱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국내 사건으로는 이태원 살인 사건 그 패티스 맞아요. 이 검거할 때 이제 그 패터슨, 에드워드 리인가가 처음에 범인으로 됐다가 패티스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본 이유는 각도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에드워드 리 정도의 키가 돼야지 이렇게 내리꽂을 수 있다고 봐가지고 그 사람을 검사는 끝까지 범인이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배낭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당기면은 바로 그 피해자는 기울거든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찔러서 각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혈흔 분석을 했어요. 아마 혈흔 기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그 살인 사건에 쓰인 게 이태원 살인 사건일 겁니다. 그걸 뒤늦게라도. 가지고 예. 현실적으로 입증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있었던 부분인 거고 우리가 이제 흉기를 쓸 때는 이 금속의 표면에 피가 정확히 묻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은 들어가고 나갈 때 거기에 약간의 반발력 때문에 이게 또르르 뭉쳐서 그 작은 힘으로 쭉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연속으로 찔렀을 때는 그 뿌려진 패턴이 3분의 1 이게 딱딱딱 하면 이거는 얘가 지금 오버킬을 했고 아니면 얘가 지금 어떤 자세로 찔렀는가를 그걸 정확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혈흔의 방향이라든지 혈흔 정도를 보면 각도, 네. 공격의 부위, 맞아요. 그다음에 공격한 각도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피해자의 위치 이런 거. 그래서 혈흔 분석 기법은 굉장히 효율적인 과학 수사 기법이에요. 네. 그 뒤에 이제 그걸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정교하더라고요. 예, 이건 뭐 아주 획기적인 어떤 수사 기법입니다. 이건 좀 옆으로 샜는데. 옆으로 샜는데. 저희 프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아시는 게 많으셔가지고 이게 많은 얘기들이 또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문보현이 사실 이게 마지막 살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어갔지만 이 안에
어떤 범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자수를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형법 이론으로 본다 그러면 손가락 세 개를 다치다 보니까 중지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른바 얘기 중지미수 얘기하는데 이건 중지미수가 아니고 손가락을 다쳐서 장애를 받아서 장애미수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뭐 그 이론에 붙이면 뭐 맞을지 맞는 건 아니죠. 이건 그런데 하여튼 본의 아니게 손가락 세 개를 다치는 바람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납치해서 범행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를테면 제동이 걸린 거예요. 네. 제동이 걸려갖고 좀 쉬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손가락이 이제 아파서 쉬는 중에 범죄 그 수첩을 만들어요. 네. 범죄 기록을 쓰죠. 그 네.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뭐 한 24페이지 정도? 네, 살인 수첩이라고 하죠. 살인 수첩이 범행 일지를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이제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수첩 한 20쪽 분량의 범행 일지를 쓰고 이걸 가지고 있어요. 예. 또 이제 다 어느 정도 손이 닿으면 또 범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네. 그러고 이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9월 27일 날, 그러니까 9월 14일 날 마지막 범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2주 쉬었습니까? 14일부터 27일까지 쉬었으니까 한 13일, 2주 네. 정도 쉬었죠. 그 즈음에 밤 7시 반 정도에 택시 안에서 온보현이가 공개 수배됐다는 보도가 나와요. 라디오로. 이거를 딱 듣고 내가 이제 드디어 이 공개 수배가 됐구나. 다 인적사항이 이 만천하에 드러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길로 범행 그 일지 수첩을 딱 어떤 자랑스럽게 들고 그 다음에 살해할 때 그 이제 그 썼던 식도 2개, 그 다음에 과도 2개, 망치도 2개, 그 다음에 신어 2통, 신나 네. 예, 불태우는 데 쓰는 거, 그 다음에 택시 번호판 그 한 2개, 스프레이, 스카치 테이프, 운동화, 여자용 로션 같은 거, 양말 뭐 이런 거 들고 범행일지 들고 서초경찰서로 뿅 들어갑니다. 밤 그게 9시 20분입니다. 근데 황당했다는 거예요. 황당했다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내가 다 이 죽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입구에서 입추선 의경이 자스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경이. 근데 그 서초 경찰서로 간 이유도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존파. 지존파 사건에 그 취급을 했던 서초기 때문에 얘한테는 지존파가 라이벌 구도가 형성돼 있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는. 그래서 저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진짜 기가 찬 일이죠. 기가 찬 이건 어이없는 네. 웃음입니다. 청취자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저 상황에서도 영웅심리와 내가 뭔가 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날 자신에 대해서 난 지존파보다 절대 낫지 않아. 난 비등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프라이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경찰서로 갔더라고요. 그거 마음조차도 자수한 마음조차도 저는 약간 삐뚤어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종의 그 지존파 말씀하신 것처럼 지존파에 대한 열등감 아니면 거꾸로 하면 지존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러려고 하면 서초에서 지존파를 검거했던 사람한테 가서 내가 자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참 했다고. 기가 찬 일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남규가 네. 유영철이보다 내가 낫다고 판단을 하고 유영철이가 그 이 자백했던 사람 중에 자신이 살해한 사람이 하나 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공수장이 21명에서 20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남규가 그 밖에서 있으면서 유영철이가 자기가 죽인 사람을 유영철이가 죽였다고 그럴 때 굉장히 비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면담할 때 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남규 면담할 때 그 심리하고 이게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때 그 유영철은 법정에서 자기는 이 범죄는 절대 내 게 아니라고 마지막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판결을 받았었어요. 근데 정남규가 잡히고 나서 공수장 변경됐죠? 네, 변경됐거든요. 근데 저는 정남규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살인한 것에 대해서 업적이야? 그러니까 꼭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의 창조물 같은 느낌? 그렇죠. 자기 작품이란 느낌. 그래서 연살인범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작품이라고 항상 그것을 머릿속으로 작품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지, 어떻게 택해서 어떻게 죽였지라는 걸 계속 쭉 훑는 거예요. 그게 리콜이에요. 그게 망상으로. 요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는 거. 근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약간 웃음이 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이제 뭐 5단계건 7단계건 그 과정을 보면 침체기를 거친 다음에 이 토템 시기가 있어요.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살인할 때의 쾌감을 자꾸 이제 머릿속에 극대화시키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고 또 환상을 해서 또 살인으로 이루고 이렇게 순환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유사한 맥락이겠죠. 그들이 심리적 냉각기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다음 범죄를 위해 조심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냥, 준비 기간. 네, 사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바로 사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배는 불러요. 그리고 그 환상을 마음껏 즐기고 싶어요. 이 살인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그 자기가 어쨌든 이 수사가 벌어지고 있고 자기가 또 범죄가 저지르게 되면 자기한테 타겟이 올 수 있고 뭔가 수사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심리적 냉각기가 오기도 해요. 이게 살인 사건 범인을 내가 검거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우리가 헛발 딛고 다니는 거 허당치고 다닌다 그러죠 형사들.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렇게 즐겁더랍니다. 그렇죠. 네, 나중에 검거를 했는데 그 양주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인데 내가 그 범인을 검거했는데 그놈 이제 검거해놓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하는데 아 그때 형사님 허둥대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봤습니다. 엄청 즐거웠다는 거예요. 아 열받더라고 진짜. 이거 마포 발발이 때도 나왔거든요. 뭐 마포 발발이 때 몽타주가 워낙 다르긴 했어요. 몽타주는 조심해야 돼요. 몽타주가 그 사실 두 피해자분한테서 받은 몽타주가 다르긴 했는데 그나마 달랐지. 조금 더 근접한 몽타주를 했는데 잡히고 나서 면담을 했는데 나랑 너무나 똑같이 안 닮아서 그냥 내가 다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몽타주는 이제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늘 그 얘기했는데 몽타주는 사실은 막 그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목격자도 있는데 몽타주 작성해갖고 빨리 배포해서 공개 수사해서 빨리 검거하면 되지 왜 몽타주 하는데 경찰이 저렇게 시간 끄냐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몽타주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려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몽타주는 안 그린 것만 못해요. 예, 오히려 혼란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몽타주는 51%만 신뢰한다고. 그럼요. 하죠. 예. 그리고 몽타주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지금 카이스트에서 다른 기법을 개발했다 그러는데 눈 유형과 코 유형들을 갖다가 딱딱 붙여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구도가. 그러니까 안 맞는데 이걸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냐면 실제 범이 있는데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 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연쇄강간 사건에서는 이게 흔히 말하는 심리적으로 얼어붙는 그 부동화가 네.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여성이 그 강간범을 봤는데 실제로 그걸 못 그려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포감이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뭔가가 바뀌어버려요. 몇 개가. 그러니까 그걸 그려내라고 하면은 왜 봤는데 못 그려내? 못 그려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몽타주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사람들은 누구나 일반인들은 나한테 나쁜 사람의 얼굴은 각인돼 있어요. 네. 눈이 째졌다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생각하든지 뭐 이런 부분이 머릿속에 이 나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얼핏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화성 연살인 사건 때 그 마지막 그 살인 사건 하고 난 다음에 버스에 그 범인이 탔잖아요. 그래 본넷 뒤에다가 발을 올려놓습니다. 진흙 묻은 발을. 그리고는 그때는 버스 안에서 담배 필 때니까 담배를 떡 꺼내가지고 버스 기사분한테 저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라이터를 켜주면서 범인의 얼굴을 버스 기사가 명백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진술을 토대로 해갖고 우리가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렸어요. 화성 연쇄인 사건 범인.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발견 못 하잖아요. 그 경우는 저 같은 생각은 나는 몽타주가 정교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딱 했을 때 이제 글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그 사람이 화성연살인이라고 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때 본 사람을 그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거꾸로 이제 말하자면 그게 그 범인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내세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이런 예. 이 나쁜 놈 나쁜 그림자가 그렇죠.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그것에 대한 걸 좀 요새는 사실은 그렇게 좀 많이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그때는요 그죠. 펜으로 그렸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 연필로
지금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화성 사건 때. 그 그리시던 분인데 경찰청에 돌아가셨죠, 그분. 예, 예. 그분 진짜 한 10cm 넘게 뾰족하더라고요, 연필. 그걸로 그냥 무슨 여성들 그 눈 화장하는 것처럼 터치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는데 참 잘 그린다는 생각은 했어요, 정교하게. 예. 근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온보현 어디로 사건으로. 가야 되죠? 원위치에 자수한 거. 예. 네, 네. 온보현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러니까 그 자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진짜 그 사형 선고 네. 지춘기라고 같이 사형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95년 11월 2일 날 사형이 집행돼요. 예, 그러니까 1995년 11월 2일이니까 범행은 94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3심까지 신속하게 진행이 된 걸로 보여요. 네. 이게 사실은 요즘 같으면 이거 참 너무 빠른 거죠. 네. 근데 95년 11월 2일 날 사형이 확정돼 사형이 집행됩니다. 예. 이거 1년 내에 다 처리가 된 거죠. 그렇죠. 1년 내에 예. 됐는데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김영삼 맞아요. 여권 부분에서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일으켰던 엄청난 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강도, 그리고 택시 강도의 강간을 통해서 한 부분들. 근데 플러스 여기에 뭐냐면은 이제 그때도 다시 많은 얘기가 됐었지만은 경찰의 무능에 대한 그렇죠. 사실은 비난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못 해내냐, 그리고 왜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조 안 했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비난 때문에 실제로는 이 당시 경찰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엄청난 부담이 많았죠. 사법당국에서 부담이 많았었던. 그래서 부분이고. 아마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된 걸로 그렇죠. 보이고요. 수첩 내용 보면은요. 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인가 짐승인가? 괴물인가? 왜 살인을 하지? 철저히 살인마로 변신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수첩에 그 말이 써 있었고요. 본인이 이제 자수한 이유는 그 얘기는 분명히 했어요. 수배 사실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저지른 사건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 자수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존재감이 낮은 범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반추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 온보현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 그것을 이제 공표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왜 그럼 죽였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랬어? 뭐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 가족 때문에 그랬어? 아니면 사회에 대한 불만이야? 다 섞여 있어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갖고 글쎄, 이 그러면 뭐 뒤틀린 심리, 성장 과정, 불만, 그리고 좌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주장하냐면 사회가 부패했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옮겨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맞아요. 그 쌓였었던 거고 이 사람의 모든 것들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뭐 사회적으로 뭐 대접받지 못하든지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분명히 이게 쌓였지만 저는 트리거가 되는 어떤 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뭔가 그 트리거가 분노와 된 사건이 뭐였을까요? 근데 그게 안 이거를 밝혀진 것이 저는 얘기를 안 들었던 것이 참 어려운 게 24살 때 아버지를 폭행을 하고 집을 나온 나오잖아요. 상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전과 13범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네. 그 중간에 분명히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94년도에 앞에 있는 그 두 분 같은 프로파일러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해석을 내린 건 피구타 증후군이에요. 피구타 증후군. 두들겨 맞아서 생긴 건데, 그래서 성장 과정부터 이 폭력성이 이제 그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흔히 내렸던 그 가장 이제 쉬운 예, 거죠. 가장 쉬운 방법. 피구타 증후군 때문에 온보현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 이걸로 이제 결론을 맺었는데, 지금 같은 이제 두 분 같은 프로파일러들 입장에서 보면 트리거도 없고, 네. 그 진단이 맞느냐 이거죠. 피구타 증후군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포괄적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수 없다는 거죠.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물어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함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이건 진짜 뭐 추론인데 뭐
저는 그게 피해자와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하셨던 부녀자. 그러니까 난 그게 그 부분이 궁금해. 그렇죠. 동거녀였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트리거가 되는 게 네. 여자친구 있을 수도 네, 있고 여자친구 뭐 이런 수도 거죠. 있고 여자에 대한 어떤 그 그렇죠. 반감. 네, 저는 그것들이 분명히 어쨌든 한 번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한테 뭔가 크게 작용을 했고 아무리 뭐 부녀자가 약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명히 증오와 분노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의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이런 건 저는 삐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머니만으로 그리고 가정 환경만으로 생기진 않았을 거라고 근데 생각해요.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포갑당해 가지고 자살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공격의 대상으로 전이되는 건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안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 불쌍한 사람을 옹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악마의 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싫어하고 구타당하는 학대당하는 어머니를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행되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악마의 편을 들게 돼요. 아버지 편을 들고 아버지처럼 변하게 돼요.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역시 여자를 때리고 있고 자기도 역시 여자한테 무엇인가를 바라는 가해자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어머니 기를 그 자기의 범행의 시작점으로 잡았던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 기를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처음 시작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여성에 대한 것들, 어머니를 연상시키는 여성이라든지 이 사람한테 트리거가 됐던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할 수 없는 자기가 그걸 얘기하기에는 뭐 쪽팔린 거지. 네, 나 그 표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쪽팔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꺼덕거리고 다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어떤 여성에 대해서 자기가 뭐 흔히 말하는 자기가 찌질하게 굴었는데 뭐 이제 떠났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줬는데 왜 저 여자는 날 버렸을까라고 하는 걸로 합리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내가 여자를 때렸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 돼버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핏 그 사건 했던 생각이 드는데 자기 어머니가 세상에서 최고로 깨끗하고 최고로 이 많이 아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비난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그 여러 차례 찔러서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던 그런 사건을 내가 취급해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정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 얘기 들리는 것처럼 순결하고 고아하고 대단한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머니를 주변에 있는 친구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공격한 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조사를 해봤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윤락여성 출신이었어요. 저도 말씀하실 때 딱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사건을 많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머니에 대한 망상, 그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으니까 왜 그 상이 생겼냐면 실제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머니 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상을 하려고 공격하면 그렇죠. 그걸 하는 거죠. 자기가 역시 거기에 가해자가 돼버리는. 그 사건 정말 황당했었는데 뭐 나는 그 프로파일러가 아니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그래서 프로파일러의 어떤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사실 아까 이제 환상 저희가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FBI 같은 경우는 그 연쇄살인범들을 다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무기수고 장기수다 보니까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주기도 해요. FBI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서 살아온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FBI가 이런 것들을 축적해서 연쇄살인범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환상을 갖게 되고 이런 냉각기를 갖게 되고 이런 특징이 있구나. 또 방화범은 어떻게 특징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CCM이라는 아예 범죄의 를 분류를 해서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체계적으로 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없다 보니까 차용해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합되지는 않아요.
그들의 어떤 그 생각, 사고, 문화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민하고 그 미국 사람하고 안 맞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맞아요. 연구 결과가 없다 보니까 그걸 차용해다 쓰면서 자꾸 이제 간접 비교를 하는 건데 두 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그 사건은 뭐라 그럴까 틀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2015년에요. 3년 전에 행정원에서 이 한국적 범죄 분류에 대한 실온 연구라는 논문이 논문 나오기보단 형사정책연구원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걸 자기들도 이게 필요하고 CCM 같은 형태를 해야지 그렇지. 이제 그냥 범죄 예방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뭘 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어떻게 CCM이 나왔는가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데 CCM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은 이제 미국은 MTC라고 해서 매사추세츠 트리트먼트 센터라고 했는데 흔히 말하는 성범죄자라든가 아동성 기호증이나 특이한 이런 연쇄살인범을 거기다가 몰아놔요. 네. 몰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여기 유영철과 정랑이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범죄자끼리 내가 더 잘났다 제가 더 잘났다 하니까 어떤 한 놈을 어떤 그 구석 교도소에 놓고 가서 백날 야 얘기 좀 해줘라 그러면 절대 얘기 안 하죠. 근데 거기 몰아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작전을 짜는 거죠. 야 저기 톰은 야 이런 거 다 얘기해 주던데라고 해버리면 이게 아닌데 막 생각하면 이게 이제 흔히 굉장히 작전을 짜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그런 그 연구에서 선진적이라고 하는 것을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걸 가지고 범죄 예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걸 몰아놓지도 않고 교수님 아시겠지만 걔네들 다 따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자체도 안 되는 거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또 그런 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야. 이런 나쁜 놈들을 가지고 그런 배경이 있어요. CCM에는. 네, CCM이 뭐냐면요. Crime Classification Manual이에요. 그래서 범죄를 분류한 매뉴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FBI는 그것이 좀 체계화 잘 돼 있어요. 두 분의 책무가 아직 젊으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하시고 저희가 잘 이렇게 해주세요. 사건을 해서 한국의 살인 사건을 다룬다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 온보연이 서초서로 이렇게 딱 자수하러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서초서 분위기가 어땠을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당당하게 택시 딱 끌고 들어갔잖아요. 자, 범행에 사용했던 택시 끌고 딱 들어가서 입구에서부터 나 온보연이야. 이미 그때는 공개 수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온보연이야 하면서 자수하러 왔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입초 쓰던 아마 경찰이 놀래 자빠진 것 같아요. 반신반의하면서 일단은 이제 경찰이 형사과로 인계했겠죠. 그 당당하게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본인이 작성했던 그 범행 일지 한 20쪽자량 된다고 그래요. 그거 딱 던졌다는 거예요. 형사가 그거 딱 읽어보는 순간 오악한 거고 바로 체포했겠죠. 그리고 증거물은 차에 다 있어. 차에 가서 뒤지니까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서초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지존파 사건을 해결하는 바람에 큰 검을 그 범인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죠. 네, 불로소득이죠. 서초는. 그렇죠. 저는 13범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 경찰서에 가서 사실 그 분위기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처우를 받을지도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라고 할까 해달라고 자기를 더 드러내면서 그래 나 이 정도야라고 하고 갔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전에 우리 배 교수가 얘기한 거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데 어떤 서초소를 선택한 이유가 지존파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아까 이 미국의 범인들을 그만한 놈들을 한 곳으로 몰아놓고 경쟁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리가 작용한 거 아니겠어요? 지존파를 내가 넘어서는 온보연이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하는 어떤 과시욕이 경쟁 심리가 작용해서 서초소로 간 게 아닐까요? 그게 일반인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한테는 살인이고 범죄야. 숨기고 싶은 거란 엄청난 말이죠. 거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은 내가 이 범죄 저질렀어. 내가 이래.
더 드러내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자수하고 내 범죄를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저는 그 궁금해요.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 기본적으로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자체를 중요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방법을 이전에는 뭔 거죠. 이게 말하자면 그 사람부터 신뢰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 놀래켜주고 뭔가 딱 하면은 오 이런 거죠. 되게 단순하고 퇴행적인 형태의 비유화적인. 예, 그렇죠. 예.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봐, 사람 죽였어. 나야, 나. 야, 네, 잘했잖아.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퇴행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 그런 표현을 쓰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퇴행성과 함께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던 그렇죠. 사람들인 어차피 거잖아요. 아웃사이더죠. 예. 네, 그럼 자기들만의 그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더의 세계에서 자기네를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면에선 니네들보다 나. 소위 말하는 다른 방법으로. 네, 일반 사회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만의 리그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그 소위 말하면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런 식으로밖에 자신을 증명할 수 없었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었을까? 왜 일반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퇴행을 했을까? 사실 이건 항상 프로파일러들한테 퀘스천이거든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똑바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범죄에 노출이 되고 범죄자가 되고 사실 그건 항상 평생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쌍둥이 연구에서 그런 걸 해요. 범죄학에서 쌍둥이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진짜 되게 잔혹한 범죄자가 되는데 그 쌍둥이 그 형이었나 동생이었나 뭐가 돼 있는지 아세요? 경찰이 돼 있었어요. 그 쌍둥이 연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김은희 프로파일러 얘기했지만 글쎄 그걸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건 뭘까? 그런데 분명히 그 범죄자도 선택할 수는 있었는데 맞아요. 선택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퇴행성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때문에 사실은 잡혀요. 왜냐하면 퇴행성 자기는 그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거기를 깊이 들어가요. 다른 걸 안 봐요. 어느 순간 되면 그럼 이제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잡히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실수를 놓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경찰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는 거는요. 맥락은 비슷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